자, 조차가 파헤친다 정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입니다.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노총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특히나 문재인 정권을 겨냥하는 발언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전 정권 좀 파는 거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제 2년차 들어가셨는데 아직도 전 정권 탓을 하고 계신데, 저는 전 정권도 사실 문재인 정권도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대단히 진보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미덥지 않은 정권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도 갈등도 굉장히 심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데 민주노총만 봐준 건 아니죠. 그때도 근데 뭐 보수 태극기 부대나 이런 데서 불법 시위하고 이런 것들 많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처를 명확하게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진보 정권이 갖고 있는 집회 시위에 대한 어떤 조금 좀 유연한 대처 이런 측면에서 저는 했다라고 보지, 그게 뭐 완전히 봐주기다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저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양자가 정부 측하고 또 노조 측이 좀 같이 앉아서 서로 이런 거는 좀 안 하면 좋겠다, 서로 이런 거는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대화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사실은 뭐 정부 쪽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적에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노조가 그런 그 시위를 할 때에도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 좀 이렇게 법에는 좀 어긋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양자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중요한 게, 정부라고 하는 건 사실 노조가 상대해야 되는 건 사업주입니다. 기업인들이고. 그러면 정부는 그 중간에서 되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가지고 가능하면 거중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사실 완전히 기업 측의 뭐 어떤 그런 편의들만 자꾸 봐준다는 그런 느낌을 주니까 사실 민주노총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하고 노조의 대결 구도,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정부는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이제 이번 정부에서 노동개혁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69시간부터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지금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 노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와중에 또 정부 여당이 심야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시법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집시법 개정 논의할 가치도 없다. 그렇죠. 뭐 국회 다수니까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국회 다수가 아니고 이거는 이미 2008년하고 2014년 두 번에 걸쳐서 헌재에서 이건 위헌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있는 뭐 해 뜰 때부터 해지고 나서 해 뜰 때까지 집회 시위 금지하는 거고 위헌 판결을 받은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2014년 판결을 한정위원 판정을 받아서 약간 법률적인 위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전체적으로 저는 여전히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노동을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노동과 관련되는 부서가 정부 속에 있고 또 노조도 대화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화의 자리에 앉기를 바란다, 이야기를 반복하고. 근데 이제 워딩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세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은 오늘 어떤 집회가 있는지 그냥 보기도 싫고 그냥 차 막히는 게 싫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현상만 본다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정치적으로 당연히 대통령이 그걸 활용하고 있고, 그런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겪는 국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갖고 사실 그걸 볼모 삼아서 저는 노조를 공격하는 행위라고 봐야 된다고 보죠. 뭐 노조가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이 유리한 위치에 절대 안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국민 정서를 들먹여가지고 아마 정부가 민주노총을 충분히 저는 압박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명한 대처가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국민들도 사실 국민들 자기는 노동자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 노동자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근데 노동자들이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산재해 있을 때 기업 경영주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가질 수 있는 힘의 어떤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노조활동이 합법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미 아까 지적이 됐지만 1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언제까지 이런 방식과 이런 모습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게 강대강의 뭐 대치 이런 모습. 두 번째는 언론이 이렇게 가십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야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회를 하면서 뭐 어떻게 뭐 그런 것들을
길가에서 했다 이런 거를 보도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뭐가 쟁점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언론이 좀 그런 핵심적인 것들을 보도해 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다음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일본 방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전 방문해 갖고 시찰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이 시찰단이 무슨 007 작전을 방불케 그냥 막 기자들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비공개 활동을 한다. 왜 이러는 걸까요? 역사에 이름 남기기 싫으신 거죠. 그분들 나중에 다 뭐 사실 실명 공개되면 좀 심각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진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건 앞으로도 어떻게 번질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자기 이름 괜히 알려서 사실 좋을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익명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뭐 개인 이제 정보보호 차원에서 아마 배려를 해줬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그분들도 정말 그렇게 소신이 있어서 거기 간다면은 저는 떳떳하게 이름 밝혀라. 뭐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런 또 밝히지 못할 부끄러운 일을 왜 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게 더 이게 충격이 있고 나중에 길게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언젠가는 밝혀지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얼마나 안 가려고 했으면은 이름까지 안 밝히겠다고 하는 건가? 일정도 안 밝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어떤 거 외교적인 절차인가 아니면은 말 그대로의 진짜 시찰인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정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일본 정부가 딱 저희들 시찰전 떠나자마자 내놓은 게 뭡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 다시 재개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찰단 파견의 의도가 그냥 일본 정부가 딱 찍어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도덕성 위기를 덮으려고 오염수 공포를 유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바다가 있는 부산의 입장에서는 앞서도 수산물 뭐 종사자들, 수산업계 종사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오염수가 방출도 안 됐는데 자꾸 그런 그 뉴스가 나오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그렇죠. 게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고. 근데 뭐 사후약 방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절차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서 이미 바다에 그런 오염 물질이 풀렸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넓은 바다를. 그러니까 사전에 막자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환경 문제가 지금 지구 생태계 전체가 환경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뭐 우리가 사실 광우병 사태에서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 그때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뭐 근데 보수 쪽에서는 그때 그렇게 광우병 사태에 엄청나게 반대했지만 지금 멀쩡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때 그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적정한 조건들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거든요. 저도 이번 일본 오염수 방류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하고 우리가 열린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다. 정부도. 며칠 전 같은 경우에 광우병은 미국이 스스로 내놓은 것 같은데요. 뭐 소고기에 대해서 이건 광우병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보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니까. 네. 아니 그렇게 깨끗하면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나라에서 농업연수로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전 세계로 공포에 넣는지. 하여튼 좀 걱정이 이만저만합니다. 우리 차정 교수님 진짜 수산물 좋아하시는데. 저는 수산물 좋아하고 낚시도 좋아하는데 앞으로 좀 걱정입니다. 제가 잡아서 이게 드릴 수도 없고 참.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본의 태도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G7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하여튼 지금은 어쨌든 이게 안전하다라는 게 그 일본 정부 전체에 리더부터 맨 마땅 실무진까지 다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조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실장이 가서 결과를 발표하겠지만 그 결과물을 또 발표했을 때도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 소식.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맞았고 여야 지도부가 봉화마을 추모식에 대거 참석해서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했는데 요게 각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워딩 하나하나를 본인이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얘기해서 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그 참 탁월함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잘못된 어떤 악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타파는
그야말로 깨지지 않아 결국은 별로 깨지를 못했죠. 그러나 그것들을 들춰내고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들을 갖다 해체시키려고 했던 그 노력 자체에 대하여서 존경과 존중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존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맨날 찾아가가지고 노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같이 모여 앉아서 혹은 혼자라도 그런 일을 갖다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저는 노 대통령은 사실 대개 보수 진보의 이념적 차원을 떠나서 이 나라를 저는 움직여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정신을 좀 여야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대단히 실용적이고 한미 FTA 같은 경우 근데 뭐 이라크 파병 같은 경우 엄청나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해내신 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정신을 조금 윤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정부 여당이 조금 개성할 필요는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국민의힘이나 뭐 정부 관련 관계자들이 거기 가신 거는 사실 중도표를 의식한 거죠. 그 민주당 안팎에서는 노무현 정신 이어가고 있는가? 이런 뭐 자성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죠. 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데 있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같은 날 보수 진보 두 전직 대통령을 기리는 일정을 함께 소화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고민의 산물이죠. 아마 고민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봉화마을만 갔다면은 또 아주 좀 보수의 좀 극단적인 지지층들에 대한 어떤 시선을 의식 안 할 수도 없고 거기에다 이제 물타기 형태로 저는 섞은 게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뭐 사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 그 봉화마을 가시고 싶었겠어요. 그냥 근데 공당의 대표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건데 거기에 어떤 자기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끼워 넣기로 저는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각도 갔을 거다. 네. 굳이 그렇게 가실 필요 없는데 굳이 가신 거거든요. 네네. 저는 노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서전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노 대통령의 어떤 정신 혹은 바꾸려고 했던 그런 기조에 대하여서 정치적인 평가가 좀 새로 이루어져야 된다. 네네. 학계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정치계에서도 물론이고 그래서 좋고 바른 것.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므로 고쳐야 될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야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여야 같은 경우에 김남국 의원 이제 가상화폐 요거 때문에 연일 이제 공방을 이어가는데 근데 전수조사하는 뭐 법안도 통과되고 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전수조사가 저는 뭐 가능해질까. 근데 왜냐하면 이걸 자꾸 LH 사태하고 비교를 하고는 있는데 저는 LH 사태의 경우하고는 좀 다른 경우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뭐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강도는 저는 다를 거다 그렇게 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들고 나와야 이 국민들을 사실 물타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전수조사 강력하게 요구하고 법적인 조치들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저는 불안에 뜨는 의원들이 많을 수 있고 그게 민주당이 더 많을지 국민의힘이 더 많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 의원만 전수조사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3급 이상 공무원들 다 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들도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도 확대하는 문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논란될 부분들이 많은 이슈다 그렇게 봅니다. LH 사태를 돌이켜보면 그냥 흐지부지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사태는 상당히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가지고 끌어가는 측면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건을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전수조사라고 하는 게 저는 정확하게 뭔지를 지금 규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실제 전수조사는 12월경 가야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 안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데 그 국민들 지난번에는 뭐 했다 안 했다 뭐 그리고 증거가 뭐 불충분하다 뭐 이렇게 해서 정서법에 했는데 상임위 기간에 그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했던 그 모습은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명백히 국회의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관행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자기 질의 끝나고 나면 딴짓하는 것들은 이미 사진도 많이 찍히고 한 거 있습니다만 그건 그런 관행이 좋은 관행이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뭐 명백하게 김 의원도 저는 그 사과를 했고 그 부분은 명백하게 저는 정서적으로 단죄받아 마땅한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게 면직 사유에 대해 해당하는지 살펴본 건데요. 역시 언론이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방송은 진보 혹은 보수의 한쪽에 서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지금 저는 중립을 지킬 수는 없는가, 중립을 지키는 게 왜 어려운가. 선진국의 언론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예 색깔을 대놓고 나오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예 네네. 보수다 이렇게. 차라리 우리는 아예 보수다 이렇게 나오고 새로 방송이 설립이 되든지 하는 몰라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래 온 그런 기존 방송들이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식이 되는가 하는 그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중립지키라고 만들어놨고 그래서 그 구성을 여러 가지 법률이나 헌법적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균형감 있게 만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민주당 몫에 주어진 몇 개의 거리된 부분들을 채우려고 위원을 민주당이 당연히 추천권을 가지죠. 그런데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지금 사실은 면직 처분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면직의 어떤 이유도 명확하냐? 그렇지도 않은 거죠. 여전히 법리적으로 논쟁의 가능성도 있는 이유를 갖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명백하게 정말 이 방송을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조급함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림이다. 결국은 저는 KBS 정유주 사장 몰아낼 때 썼던 그 방법이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사례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언론이 결국은 언론의 정신을 되찾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제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비록 이 방통위뿐만 아니라 대법원이나 헌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판결이 나오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 같은데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자기의 위치를 잘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었는데 뭐 이게 이제 뭐 정관 예우다 뭐 아니면 또 이념 평양 뭐 지적하면서 좀 논란이 많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에 좀 난항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하든 안 하든 이분은 아마 임명되실 거고요. 그 전에도 많이 했잖아요. 예, 뭐 저는 됐을 거고. 그래서 떠나서. 근데 이분이 근데 청문보고서 채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는 민주당은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결격 사유들이 좀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근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치고는 너무 조용하게 이슈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장관을 꾸준하게 쭉 잘 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년 4월에 또 변동이 있을 그러니까 건가요? 확답을 안 하시니까. 네. 안 그래도요 1년 앞은 총선 출마하려면 선거 3개월 전에 사퇴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장관 자리가 지금의 여야를 막론하고 항상 내보내기 위하여서 뭐 관 씌워주는 그런 자리처럼 되어가지고요. 지금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는 분위기죠. 네. 네.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아마 총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뭐든 다 총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그렇죠. 부산 정치권 이슈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 여성 후보가 얼마나 국회에 입성할지, 양당의 여성 후보군이 늘어난 만큼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여성 의원들이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3명, 6명, 지금은 뭐 거의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12명씩 양당에 다 되니까 저는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네네. 저희들이 뭐 이제 사실 수가 후보가 많아지면 저는 당선되는 경우도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 의원들이 뭐 역대급을 기록하지 않을까. 작년에는 부산만 보면은 뭐 황보승 의원이나 김미애 의원. 그렇죠. 예, 그 정도 뭐 있죠. 있고 그다음에 뭐 그쪽도 많죠. 민주당도 사실은 여성 의원들이 6명 정도 지금 후보군에 오르고 있어서 뭐 이분들 중에 몇 명이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여성 의원들의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남성 의원들을 뛰어넘을 만큼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뭐 어떻게든 여성 의원을 향한 그 후보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저는 부산 정치 관점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결국은 공천부터 문제겠죠. 공천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천을 주는 사람이 다 남자들 아니까. 공간위에도 여성분들이 포션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공천을 줘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제 총선 1년도 남지가 않았는데 부산 시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정치권에 바라는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뭐 일단은 부산부터 먼저 살려놓자. 부산은 좀 이기적일 필요 있다. 그만큼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크다. 왜냐하면 사실 부산 같은 330만 도시의 4개 구 정도가 지역 소멸의 위기에 몰린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심각한 거죠. 대도시에서. 그래서 저는 부산의 문제는 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부산은 해사범어든도 챙기고 산업은행도 챙기고 그다음에 좀 위험한 좀 원전은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좀 이기적일 필요가 네. 있는 도시다.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조금 총의를 모으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20년 전에 참 어리석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년 때문에 미국에 가 있을 때 거기 미국 사람들에게 내가 부산이라고 하는 제2의 도시에서 왔는데 400만이 다 되어가고 있고 곧 400만이 넘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분들이 내 그 얘기를 기억할까 봐서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은 교수, 부경대 정치교육과 차직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